선후포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중권이고요. 안녕하세요. 공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입니다. 예, 오늘은 20, 30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뜨거운 게 이른바 MZ세대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 말 자체도 이제 꼰대다. 꼰대들이 붙인 거다. M하고 G하고 왜 붙냐. 20대하고 30대는 또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30 남녀를 불문하고 2030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다 2030에 어필을 하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30이 도대체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개인 자영업자로서 이제 알바식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7살짜리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노동자 김지수입니다. 지금 맥도날드랑 배민에서 지금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배달 노조에서 활동을 이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 지금 그 가입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800명? 있어요. 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 패친 중에도 있어요. 네. 우리 집 앞에 거기 대기소가 있거든요. 그 편의점 앞에 의자 있잖아. 그래서 다들 담배도 피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패친입니다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보여주더라고. 내가 오늘 얼마나 뛰었는지 라고 했는데 뭐 그분은 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돈이 급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이 직업이 참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와서 일을 하고 그냥 일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약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쓰는데 큰 지장 없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뭐 그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을 좀 오랫동안 쉬게 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돈을 좀 한 번에 많이 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주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책임을 짓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고 책임 아니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라이더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런 건 어때요? 이제 전통적으로 직업을 갖고 가면 회사 동료도 있고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말하자면 생활이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는데 제가 전에 선거 때 이제 그 배달 노동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을 보고 이분 모셔가지고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저희랑 나이대가 비슷하대요. 근데 그거 비슷하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날 만나지만 또 다음 날 가면 다른 사람이 있고 소속감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할 때 아무래도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외롭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패턴에 맞게 이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일하다 보면은 맨날 보던 사람들을 만나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일상적인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들 출근해서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관계까지 깊어지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을 처음에 질문지 드렸을 때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자신의 하루 일과를 좀 이렇게 그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먼저 워킹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워킹맘의 하루. 아주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하루. 네. 우선 뭐 아침에 이제 저는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육아도 하고 때문에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세요. 네. 한 6시쯤 일어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아침 먹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아기가 한 7시 반쯤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 등원 준비해서 이제 9시 반쯤 등원 시키고 그 집에 와서 또 남은 일들이 있잖아요. 먹고 나면 막 밥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치우고 집안 정리하고 하면 10시 반쯤 되고 그때부터 제가 일을 아이들 가르치는 걸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내고 세금 내면서 하고 있는데 한 2시, 1시쯤부터 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또 제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한 2시부터 한 뭐 6, 7시까지는 이제 생계 활동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7시 이후엔 또 아이가 그래서 이제 돌봄 때문에 피아노도 가고 이제 태권도도 가고 유치원 끝나고 아이도 바빠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시쯤 뭐 그때 이제 아이가 오면 또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해서 이제 저녁 먹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제가 아이 교육도 해야 되니까 또 7살이니까 네, 그래서 막 혼자서 이제 뭐 학습지 푸는 숙제도 막 봐주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이고 씻기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재우고 나면 10시쯤 돼서 또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박사 과정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10시부터는 1시쯤까지 12시 반이나 그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 반복되고 주말에도 또 지금 제 남편이 사실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예, 원래 목표는 신남방정책에 부응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직장을 찾다 보니까 어쩌다 가게 돼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못 만나는 생일이구나. 네, 그래서 혼자서 뭐 누가 애 시켜줄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뭐 양념 살 때도 참기름 제가 사지 않으면 누가 아무도 안 사니까 뭐 가사일 육아 뭐 요리 다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주와는 좀 다르시네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슈퍼맘이세요, 슈퍼맘. 네.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조금 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다른 상상을 하시거나 혹시 후회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여성들 그런 고민들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결혼. 저는 이제 아이 낳고 한 2, 3년 동안 초창기에는 후회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기른다는 게 이제 한 명 기르는데 최소 10년 동안은 거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기 힘드니까. 가정 파괴범이야. 네. 아기가? 네. 아기가? 아내가 울고 네가 가. 그래서 내가 왜 아이 낳을 선택을 했을까 몰라서 이랬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아이도 예쁘고 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은 이런 생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사실 저도 정규직에 도전을 해보려고 사실은 이제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애는 어떻게 하고 오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성 지원자라면 그 질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먼저 봤을 텐데 내가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애는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여성 그 구직자한테는 전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핸디캡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딱히 엄청 후회는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가지 못한 길들을 이제 생각하면 뭐 그쪽 방면에선 후회가 되지만 또 아이 낳고 기른 거는 굉장히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후회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복합적인 거여서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고 또 아이를 좀 계획하시는 분들도 다 복합적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이는 너무 소중한데 아이를 낳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개인 책임이잖아요. 커리어를 거의 여성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사실 중요한데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도 안 되고 후회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후회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남편이 베트남에 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두 분이 의논해서 뭐 남편이 아기를 데려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요? 네, 왜냐면 뭐 학교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거의 제가 아이를 전담해서 돌본 상황이어서 갑자기 뭐 남편이 아이 돌보는 게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한 인간에 대해서 그 딱 전인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물질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 뭐 밥 먹이는 것부터 해서 요리 같은 것부터 해서 하루 종일 엄청난 고민을 하고 얘가 뭘 먹을지 고민을 했다가 재료를 사서 다 준비를 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잘 하지 않던 남편이 하리라는 이제 믿음도 없었고 물론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 네, 생각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남편 아이 데리고. 라이더의 일상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배달 일을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른 라이더들이랑 다르게 좀 아침 일찍 일을 좀 시작을 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데 이제 다른 라이더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조금 스케줄 신청을 하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나가가지고 그 뭐 좀 유리한가요? 맞는데? 그쵸. 이제 스케줄 신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청 안 하는데 신청을 해야지 조금 더 유리하게 스케줄 확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좀 오전에 그렇게 신청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뭐 밥은 뭐 그냥 거르고 일단 8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햄버거를 먹죠. 거기서 나온 햄버거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이제 배민에서 이제 배민 커넥트라는 플랫폼 배달 운동을 이제 남는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할 때쯤 되면 이제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집에 들어와서 뭐 배달을 저도 시키거나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뭐 남는 시간에는 뭐 개인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작년에 산재 사고가 한번 났었어가지고 어깨가 한번 골절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 사고. 예. 장마철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이 산재 이제 요양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도 아직 조금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나면 틈날 때마다 이제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가서 이제 산재는 안 되지만 치료를 좀 받고 그거 있고. 비싸던데. 그거는 싸요.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7-8천 원? 아 그래요? 예. 나는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 6만 원 받던데. 도수치료나 이런 거. 도수치료. 네, 그런 거 좀 돈이 좀 더 들죠. 근데 그 산재에서 그건 다 이렇게 커버가 지원이 되나요? 되나요? 커버가 되나요? 어디까지? 산재가 이게 완치까지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요. 아. 네,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하면은 이제 산재를 딱 끊어줄게요. 급여를 끊고 이제 이런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하면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경미한 정도, 애매한 정도가 되면 좀 뭐 어렵죠. 민주노총하고 라이더 유니온하고의 약간의 대립되는 그 의견들이 지금은 이제 그 김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맥도날드의 직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산재에 적용이 됐지만 일반 라이더들들 그렇게 직고용이 아닌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민이는 그게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게 산재 적용이 아니라 그 일반 민간보험 형태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하고 민주노총하고 약간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대립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 뭐냐. 저는 배민 커넥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네네. 그걸로 산재 처리를 한 거고요. 이제 그거 가능한 거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쿠팡이츠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월에 몇 시간 이상 해야지 산재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산재가 뭐 전면 적용된다고 해서 뭐 사업주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산재 신청할 수 있는 일단은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종사자분들이 이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홍보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산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민주노총과 라이더 유니온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죠. 실례되는 질문이지만은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우리 때는 그냥 결혼한다라는 거 아니면 천천히 하지 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야라는 당연히 생각,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 질문을 좀 이어보면 저희가 그 라이더 유니온 분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일반 조합원들은 좀 나오시기를 많이 꺼려했고 페미니즘이나 안티페미니즘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일반 조합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러면 위원장님이라도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은 또 결혼을 하시고 30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0대에 결혼 안 하신 남성분들의 일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서 아까 지영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걸 보고 어떤 걸 느끼시는지 그 남성들은 그 본인들은 20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좀 여성들한테 오히려 역차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제로 결혼을 해서 육아를 담당하고 이러는 분들은 또 전혀 실생활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먼저 그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아무튼 이게 왜 신뢰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세대 20대 남성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게 꼭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삶에는 또 다양한 이제 방식들, 다양한 공동체나 이제 동반자의 관계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원하는데도 이거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그런 뭐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면에는 약간 그런 성평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등한 관계, 젊은 세대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보통 그 결혼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주변에도 많고 제가 뭐 지나가면서 본 통계에도 그런 통계가 많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육아 독박이라든지 이런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본인들이 부담이 되고 안전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뭐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가정을 만들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못하는 배경들도 이 결혼을 생각하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주셨던 질문은 이제 20대 남성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페미니즘을 발화를 하고 이게 뭔가 민주주의나 민주적인 시민의 어떤 상식과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청년 남성들, 대부분의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젠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 역차별, 뭐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을 혐오하고 본인들의 이권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이 이제 페미니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페미니즘의 근본 자체가 남성들도 보통은 뭐 남성이 뭐 이런 가부장제 이런 틀에서 벗어나고 맨박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여성이랑 남성이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발언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질문이 예.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저희 세대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됐지만 저희 때는 결혼하면 그 대부분의 관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사나 육아나 이거를 여성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세대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죄책감이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어려서 우리 그 친척들이 다 모일 때 이제 그 간장게장을 우리는 했거든요. 간장게장을 하면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저는 껍데기에 밥을 비벼 매년 먹었는데 여동생한테 한 번은 야 그거 되게 맛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껍데기는 다 남자가 먹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닭다리론인데 아버지가 통닭 싸우면 아버지랑 아들하고 이 닭다리 먹고 근데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이 이 뭐랄까 그 화를
남성들이 화를 내는 지점이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 지금은 저 가사나 이런 거에서 무슨 남성들이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예전처럼 무슨 대우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두 분 그러니까 현재 남녀가 20대들이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지영님은? 저는 뭐 제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30대 주부들의 경험을 얘기해 보면 보통은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대로 거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여성들이 여성들이 육아와 이제 가사 돌봄을 전담하고 그 남편들이 이제 돈을 벌러 일터에 나간다든지 해서 그게 이제 그 상황이 30대까지도 저희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사적으로 많이 좀 관계상 평등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하긴 해요. 가정에서도 또 뭐 애는 누가 몇 시간 보고 이렇게 정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한국의 그 근로 체계 자체가 저희도 저희 부부끼리 많이 논의를 했는데도 제가 애를 전담하는 한 이게 3년 동안 제가 거의 아무 활동을 못하는 동안 남편이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한 9시, 10시쯤에 퇴근을 하고 하니까 육아를 어차피 같이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육아 휴직 같은 것도 어차피 남성 거의 쓰지 못하고 하니까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로 상황에 따라서 표준 근로 상황에 따라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에 딸린 게 아니고 그 근로 체계나 이런 시간 이런 거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가정에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거고 남성은 어쩌란 말이야 이러는 가운데서 뭐 여성 평등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냐. 그 남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니라 20대들이 무슨 말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 페미니즘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어떻습니까? 그 진진권 교수님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옹호를 하시면 20대 남성들이 그 서윗한 남성이라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심리는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재수없다 하는 거지 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말이야. 뭐 그런 586 네네네. 세대라고 하는 그 남성들의 시대 때는 뭐 조금 더 그런 성평등하지도 않았고 더 가부장제적인 구조가 더 이렇게 심했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구조들의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공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구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여기 뭐 질문지에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 페미니즘 발언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해를 당할까봐 굉장히 현실에서 얘기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제하는 공포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조롱이나 뭔가 비꼬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집 문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30대 남성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50대, 40, 50대처럼 남성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근데 결혼을 할 때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이 집을 가져와야 된다고 혼수로 장만을 해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여성들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또 가서 육아나 뭐 가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평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결혼을 하면 내가 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통념이 지금 그런 통념이 아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구조잖아요. 청년 뭐 남성이나 여성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조금씩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인 그런 통념 때문에 네, 아직은 가부장 굉장히 부담을 기준이- 느끼는 또 청년들도 한편으로는 있죠. 그런 데서 절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 그 실제로 그 20대 남성, 그러니까 결국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들은 그거를 자기들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국회의원 재선에 실패하면서 한남동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냈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 애가 99년생인데 아빠가 한남동에다 사무실을 낸다 그랬더니 거긴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남이잖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방어적으로 비난당한다고 느끼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주변에서? 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내가 낙인 찍혀서 남성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고립이 되거나 묻혀버리거나 이럴까봐 나는 이런 갈등을 피한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왜 비난당한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20대 남성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나요? 한남이라고 말하자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박원순, 김종철 같은 그렇게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그렇게 이제 그런 가해를 저지르는 네. 그런 구조들을 위선적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제 저렇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화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다. 예. 그러니까 본인 여기 엮이기 싫다.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이다. 뭐 다른 뭐 남성이나 뭐 성소수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이다라는 좀 왜곡된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여성으로서 이런 사고들을? 저는 네. 이제 일단 뭐 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사회 이후로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구조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근로자라면 표준 근로자상은 어떤 돌봄 노동자가 집에 있고 전일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표준 근로자상으로 삼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성들은 그 표준 근로자상에 아무리 자기 능력 있어도 육아를 하고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뭐 교육 수준도 많이 상승하고 해서 여성들도 이제 자아실현의 측면이랄지 아니면 자아실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맞벌이도 하고 싶고 한데 이제 그 근로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육아 정책이나 여러 그 가사 돌봄 노동의 책임과도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사회의 어떤 변혁의 지금 움직임에 있고 여성들도 자기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사적인 사회 문화 관계나 가정에서는 거기까지 이제 법의 손길을 못 가는데 거기에서는 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거의 여성이 그렇죠. 돌봄과 육아를 전담하고 그러면서 또 여성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이 솔직히 말하면 벌어다 주는 돈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로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한테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벌고 싶은데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애를 보면서 지금 집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양립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이제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왔던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여성 집에 있고 약간 수동적이고 뭐 비합리적, 감성적, 뭐 남성은 이성적, 합리적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산업사회 이후로 구분해왔던 이분법 구조 속에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그런 구분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들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주체로서 삶을 영위하고 싶다 해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돼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젊은 남성분들은 그
기회를 사실은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남성 예. 중심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업 체계에서나 이렇게 기회를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 담론이긴 한데 이제 막상 또 한쪽에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까지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나 혼자 일했지만은 여성이 이렇게 평등해지면은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랑 아내랑 똑같이 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그래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남성과 남성들끼리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여성도 똑같이 일자리와 직이나 기회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과 오히려 더 여성들이 우수한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내가 남성들이 차지했던 포션들 자꾸 뺏긴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 거기에 나는 또 그런 가해자다,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얘기들을 막 다 받고 이러니까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네. 동료나 동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성 간의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예. 그 아직도 이렇게 남성들도 많이 가지가 있고 또 뭐 많은 여성들도 아까도 그 아파트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여성들도 지금 해방되지 못한 측면이잖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내 아내가 될 사람이 평등하게 일자리를 찾는데 그걸 내가 왜 반대해? 그것도 사실은 여성은 이제 종속적인 위치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만 가능한 발상이잖아요. 애기 누가 봐? 이런 그치, 생각이 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게 나가면 애기는 누가 보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약간 뭐랄까 성평등의 그 생각을 미처 이제 갖지 못한 양쪽이 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사실 국가가 해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독일에서 자랐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됐다가 그냥 타가서 딱 갖다 놔. 근데 저녁에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 다 공짜. 네. 그러니까 다 공짜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 돈 들 일 없잖아. 학교부터 다 무료고 네. 그다음에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과외를 시켜줘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성적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붙여주고 다 뭐 이런 식이니까 돈 쓸 일 없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국가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걸 다 가정에다 대버려 놓고 결국 남녀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이 약간 그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능력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능력이 조금 더 이제 잘 공부를 나오고, 잘해요. 예, 공부도 잘하고 꼼꼼해서. 이제 20대나 뭐 이런 청년들은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뭐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표현보다 차별받는 대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 남성들이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존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 좀 더 경계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방금 얘기한 이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뭐 가사나 육아나 이런 문제 말고 정서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성폭력 문제 같은 거는 정말 큰 문제이고 우리가 그 가해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남성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어쩌다 보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그 가해자 측에 약간 공감대를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네. 주변에서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공감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감수성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고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남성들에게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한테는 더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그 지점이 저는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해보고 본인의 이제 그런 계급이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뭐 배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거를 배워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 때는 학교에서 무슨 그런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받아볼 때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평등 교육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여가부 폐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 성평등 교육 자체의 문제점 이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네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냐 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느끼세요? 아무튼 사회나 이런 문화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한 10년 전, 15년 전 됐으니까요. 그때 배웠을 때는 좀 약간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성폭력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 때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런 남성들 주류 문화에 대해서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네네. 어쨌든 그때 딱 받았을 때 그 성평등 교육이라는 걸 딱 받고 보니까 어쨌든 그 심리적 저항감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 자체가 방식 자체가 네,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도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에 굉장히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딱 보면은 어느 경우에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됐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래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썼을 때 비난을 받는 게 굉장히 과도하게 받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아저씨 재수 없으면 저렇게 걸려가지고 박원순 뭐 사실 보게 되면 박원순이 한 짓이나 아니면은 누구야 김종철이 한 짓이나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쁘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꼰대들이 상당 부분 많이 했고 일상에서 흔히 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처벌이랑 사회적 처벌이란 걸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거 나도 어떻게 하면 까딱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방어 기제가 형성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아닌데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자든지 이 정도 가면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검사를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어느 범죄나 무고가 있거든요. 폭행 사건에서도 안 맞았는데 맞았다 그런 놈이 있고, 또 사기 안 당했는데 사기 당했, 그게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성폭행에 대해서 무고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성폭행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고, 사실은 이건 좀 웃기는 말이지만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갔을 때 옛날에 보면은 그 성폭행범들이 굉장히 동료 범죄자들한테도 경멸당했거든요. 사실 약자로 괴롭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상당한 정도로 뭔가 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상한 정서적인 공감대가 생겨서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 아니 일반적인 폭력의 무고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잖아요. 근데 지금 미투 같은 경우에는 미투로 딱 고발이 되는 순간 그냥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서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냥 평생을 그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 이게 훨씬 크지 않나. 그러니까 소수만 수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미투들 중에 잘못된 미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교정이 안 되고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포들이 있지 않나 일반적인 무고랑 다르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뭔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그런 표현의 방어 기제, 남성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종철, 박원순 사건에서 보듯이 페미니스트라고 했던 남성들도 가해를 이렇게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제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떤 남성이든 간에 이런 가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페미니즘 운동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은 제가 좀 하나 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뭐 가해자에 대한 그런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가해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이런 담론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시고 여기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생각이다.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나 그런 이야기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완전 배제하자. 너 그냥 사회적 생각 끝난 거야. 그냥 없어져. 평생. 평생. 그런 좋은 것들이 이제 말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평가를 좀 해보죠.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거.